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IGCSE MIP 이코노믹스 강의를 책임질 그레이스 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쌤의 한글 이름은 이가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트로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쌤이 지금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이 9학년에서 10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IGCSE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학이라는 강의를 처음 접하는 우리 친구들이 즐겁고 재밌게 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했고 또 쌤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서 많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소개해드리는 이 마음이 되게 기쁩니다. 자, 쌤의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쌤은 그레이스 리 이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쌤이 그동안 수년간 많은 친구들의 IGCSE, MIP 그리고 IB, AP까지 이코노믹스 관련된 모든 수업들을 같이 우리 친구들과 진행하면서 많은 친구들의 이코노믹스 점수를 책임져 왔죠. 그래서 쌤과 같이 잘 공부를 하고 정말 좋은 대학교에 좋은 이코노믹스 점수를 받고 간 친구들이 쌤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수강 후기도 받고 그리고 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꾸준히 연락해 오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도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코노믹스 점수도 여러분들이 쌤의 강의를 성실하게만 잘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막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효자 과목으로 쌤이 이코노믹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쌤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쌤의 이 이코노믹스 강의의 제목은 The Real Econ 시리즈예요. 여기 리얼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쌤의 강의는 실감나고 즐겁게 이코노믹스 강의를 하는 거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점수도 실감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쌤의 강의 제목은 The Real Econ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쌤의 이코노믹스, 리얼 이코노믹스 이 강의의 특징은 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건 탄탄한 기본 개념이에요. 특히 이 IGCSE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써서 시험을 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아서 개념을 여러분들의 에세이에 항상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탄탄한 기본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IGCSE라는 이 시험의 패스트 페이퍼를 역시 5년치 이상 쌤이 완벽하게 분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이 어떻게 하면은 이코노믹스 이 시험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를 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쌤이 재미있는 리얼 라이프 examples들을 통해서 역시 어떻게 하면 이 강의가 재밌을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했어요. 왜냐면은 9학년에서 10학년에 해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밌게 이코노믹스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쌤은 생각하거든요.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쌤이 정말 막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까지 뒤져가면서 재밌는 리얼 라이프 example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이 이 패스트 페이퍼 완벽 분석을 통해서 내가 배운 개념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아야 그게 점수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쌤이 개념이 점수로 이어지는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개념과 패스트 페이퍼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개념 후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풀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배운 게 또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되니까 표와 그래프, 그림을 활용해서 최적의 교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또 9학년, 10학년 친구들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공부가. 그렇기 때문에 쌤이 재밌는 그림들과 그래프, 표들 많이 넣어서 최적의 자료를 만들었다. 자, 그럼 이 강의에 수강 대상 친구들은 누구냐? 자, IGCSE 그리고 MIP 그리고 또 O-레벨 이코노믹스를 수강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9학년에서 10학년 친구들 그리고 영국 학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학년에서 11학년에 해당되는 친구들일 거예요. 지금 IGCSE를 쌤은 가장 큰 바탕으로 이 강의를 짰는데 사실 MIP 같은 경우는 이제 Pre-IB, Middle Year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쌤의 재량과 학교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IGCSE랑 90% 이상 실러버스 나 그 진행되는 수업의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일치를 해요. 근데 쌤이 이제 가르쳐 보면 MIP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쌤이 재량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할지라도 IGCSE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와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IGCSE, MIP 친구들 이 강의 들어주면 되겠고 또 O-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A-레벨로 가기 전에 학제에 해당되는 그 미들 이어 프로그램인데 이제 O-레벨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몇몇 학교들이 아직 O레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O레벨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 IGCSE와 어차피 같은 교과서를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IGCSE, MIP, O레벨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이 강의를 들어주면은 시험에 완벽 대비가 된다. 그리고 또 IB와 AP 이코노믹스 시험을 앞으로 보게 될 준비 예정인 친구들 있죠. 그래서 지금 9학년에서 10학년에 보통 AP 학교 같은 경우는 Honors 아니면 Regular 클래스로 이코노믹스가 열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이 IB, AP로 가기 전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자료들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IGCSE 패스트 페이퍼겠죠. 그리고 또 실러버스, 2020년부터 2020년 새로 나온 실러버스 반영했고요. 또 IGCSE 교과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썼어요.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다 캠브리지인데 이제 쌤이 실제로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모니터, 쌤의 원래 컴퓨터, 그리고 다른 서브 모니터, 그리고 또 아날로그 책까지 해서 무려 5개 자료를 펴놓고 이 교재안을 만들었어요. 쌤은 이제 또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서 아날로그로 이제 글을 보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또 교과서를 읽기 때문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캠브리지 IGCSE 교과서는 아날로그로 놓았고, 그리고 전자책을 사서 에센셜 이코노믹스 전자책을 펴놓고 PDF 파일까지 같이 펴놨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패스트 페이퍼로 반영되는지를 쌤이 알면서 교재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더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들을 펴놓고 패스트 페이퍼에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검색하면서 교재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트 페이퍼의 내용과 이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쌤이 바로바로 교재안에 더 중요한 부분들을 쌤이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넣어놨을 테니까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최적의 교재 자료를 만들었다. 자, 이건 전체적인 컨텐츠 오버뷰인데요. 쌤이 파트 1과 파트 2로 크게 나눴어요. 전체 이 캠브리지 실러버스 기준으로 전체 챕터가 6개예요. 근데 그중에 앞에 3챕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파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파트에 해당되는 3개가 파트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매크로에 해당되는 3개 나머지 4, 5, 6 챕터가 매크로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파트 1의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코노믹스 프로블럼이 시작되었고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디맨드와 서플라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그래프를 가지고 배워보고, 그리고 각각의 이코노믹 디시전 메이커스들, 이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세계에서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파트 2,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이제 나라 전체를 보는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이제 이코노믹스를 보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코노믹스를 조절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이렇게 큰 시각에서 이코노믹스를 바라보는 부분이 파트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 IGCSE 실러버스가 어떻게 IB에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이 IGCSE 이코노믹스를 정말 잘 탄탄하게 해놓는 게 IB 이코노믹스의 고득점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IGCSE도 여러분 A스타 받아야죠. 근데 이 IB에서도 역시 7점 받아야 되겠죠. IGCSE에서 잘 열심히 해놓은 공부가 IB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IB 커리큘럼 중에서 IGCSE 이코노믹스 커리큘럼과 겹치는 부분들을 쌤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섹션 1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겹쳐요. 물론 IB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건 맞아요. 근데 기본적인 골격인 컨셉들은 다 IGCS에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섹션 1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파트, 그리고 섹션 2도 매크로 이코노믹스도 이 폴리시 부분들은 거의 다 겹치고요. 그 다음에 섹션 3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도 많이 겹치죠. 그리고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에서도 중요한 컨셉들이 이렇게 많이 겹친다. 그러니까 거의 7, 80% 이상이 IGCSE 강의를 배우면은 IB에서 커버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IB로 가야 될 친구들은 IB 이코노믹스로 가야 될 친구들 IGCSE 이코노믹스 꼭 듣고 쌤의 강의로 이 IB까지 잘 대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IGCSE 시험 유형인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페이퍼 1과 페이퍼 2를 볼 거예요. 페이퍼 1은 멀티플 초이스예요. 멀티플 초이스는
30% 비중인데 30문제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쌤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풀이가 중간중간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풀면 알겠지만 컨셉만 정확히 알면 굉장히 문제가 그렇게 꼬지 않아요.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그냥 딱딱딱 내가 컨셉, 이 컨셉 A가 B야. 그래서 B는 C야. 이 정도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멀티플 초이스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이 페이퍼 2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 페이퍼 2 같은 경우에 문제 풀이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보다시피 비중이 높고 무려 90마크스가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모두가 다 같이 풀어야 되는 compulsory question이 섹션 A에 있어요. 이게 30마크고 그리고 선택하는 문제, 3개의 문제를 선택해서 푸는 게 각각 문제마다 20마크씩 들어가는데 자, 이 페이퍼 2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잘 쓰려면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에세이 연습을. 그래서 쌤이 이 인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에세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쌤의 에세이의 그 가이드라인을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에세이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이 IGCSE 강의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쌤이 이 페이퍼 2에서 커맨드 워드로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지금 calculate, define, describe, identify, state, give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고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define이나 describ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탄탄히 하면은 쉽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2점, 높아도 3점, 4점 이내의 점수 배점이거든요. 4마크스 이하의 점수 배점인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별을 달아놨죠. 지금 discuss, analyze, explain 이런 command words가 있는 페이퍼 2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discuss와 analyze 같은 경우는 마크스가 8점까지 가요. 자, 8점 이상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에세이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강의안을 만들 때 이제 보통 깊이 있는 에세이, 이 discuss나 analyze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두 측면을 비교하게 해요.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국가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래서 쌤이 실제 강의 안에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에세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쌤이 가르쳐 보면은 에세이 다음 시간까지 꼭 써와 그러면은 다 못 쓰고 절반까지 쓰다 말고 쌤 정말 힘들어요. 막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에세이는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IGCSE 이 시험 유형 자체가 에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좀 더 편안하게 손쉽게 기쁘게 쓸 수 있을까를 쌤이 많이 연구했고 강의 안에 그래서 이런 디스커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표로 많이 넣어놨어요. 강의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에세이 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쌤의 문제풀이 강의 전에 에세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스로 쓰고 강의를 보아야만 한다. 라고 쌤이 지금 인트로 강의에서 이렇게 별까지 달아가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봐보면 알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하다. 에세이 써보는 연습. 자, 그래서 이런 에세이에 최적화된 그런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 쌤이 정말 노력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강의 수강 방법. 자, 첫 번째, 아무래도 인강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낄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 본인의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정해진 분량을 나누어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막 몰아놨다가 시험 직전, 파이널 시험 직전에 갑자기 하루에 10시간씩 듣고 이러면은 이 효과가 떨어지겠죠. 게다가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에세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항상 수업 전에 미리 써보고서 강의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분량을 스스로 계획표를 딱딱딱 짜서 혼자 못하겠으면 부모님이든 친구들에게든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 나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들을 거야. 파트 1 여기까지는 반드시 끝낼 거야. 엄마 내가 못하면은 알려줘. 아니면 혼내줘. 라고 여러분들이라도 이야기하시든가 아니면 스스로라도 혼내가면서 자기의 분량을 꼭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열심히 손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나오는 거, 표 나오는 거, 그리고 쌤이 에크로님 정리해서 따라 쓰거나 받아 써야 되는 거 그런 것들 꼭
꼭꼭꼭 다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다가 필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 선생님은 이 인터넷 강의 특성상 예습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습을 하려면은 내용이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이그샘플들 다 알면서 아 이렇구나 정도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쌤 강의 안은 워낙 이제 집약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집약적인 내용들이라도 여러분들이 키텀스들을 보면서 이 정도는 배우는구나, 이 정도 스키밍 정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복습이에요. 왜냐하면 복습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하면서 내가 그걸 까먹기 전에 집어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내가 오늘 들은 강의 까먹기 전에 그 내용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다시 들어서 암기, 특히 필요한 정의나 논리 같은 거 바로바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고 또 이거는 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에세이를 스스로 쓰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거. 문제풀이 전에 쌤 강의에 중간중간 그 챕터 2 같은 경우는 쌤이 챕터 2에 5강 중간 부분에 문제풀이 넣어놓고 다시 또 5강 그 다음 마지막 강의에 문제풀이 넣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전에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특히 에세이를 써보면서 이 에세이에서 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쭉 주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쓴 에세이와 쌤이 준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토픽을 못 썼지 하면서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러면 내가 쓰지 못한 그 토픽을 내가 그걸 몰라서 못 썼구나. 그거를 알아야 그걸 메꿔가는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점수가 향상되는 길이거든요. 맨날 아는 거 똑같은 거 계속 쓰는 거는 내 점수가 늘 항상 그대로예요. 몰랐던 거,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에세이를 써봐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써보는 그런 공부 꼭 해야 한다. 특히 IGCSE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쌤이 효과적인 강의 수강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전했습니다. 자, 쌤의 이 인트로 지금 찍으면서 이제 쌤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찍는 인트로거든요. 그래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이제 막 긴 장거리 달리기를 통해서 이 쌤이 이 강의를 열심히 찍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여러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해주는 시점이라서 자, 여러분들 근데 쌤이 항상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그날그날 자기의 할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채우면 늘 항상 결과는 좋더라고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은 모두 다 이코노믹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IGCS 강의를 소개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또 강의 때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쌤의 IGCSE MIP 이코노믹스 강의 소개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IGCSE MIP 이코노믹스 강의로 만나게 된 그레이스 리 선생님이에요. 네, 우리 첫 시간이죠. 선생님의 강의 제목은 인트로 강의에서도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The Real Econ이고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고 생생하고 재미있는 이코노믹스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차고 즐겁게 강의 준비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인트로 강의 때 IGCSE 친구들과 MIP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차이를 간단히 소개해 주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면 IGCSE 강의로 학교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정해진 교과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시험의 포맷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MIP 강의를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매 수업 챕터마다 이렇게 챕터 제목과 그리고 전체적인 컨텐츠 오버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IGCSE 친구들은 보통 학교 커리큘럼이 짜여진 그 교과서 순서대로 쭉쭉 나가기 때문에 그냥 쭉 따라와 주면 되고요. MIP를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쌤이 이제 순서를 막 바꾸거나 아니면 뭐 토론 수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막 그냥 중간중간 프리트물을 나눠주시면서 교과서와 전혀 상관없는 막
주제로 토픽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알려주는 이 전체적인 컨텐츠 오버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 색칠해 놓은 이 챕터가 이번 강의의 주제들이거든요. 그것들을 MIP 친구들은 확인해서 나 지금 이거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선생님이 MIP 친구들에게 미리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IGCSE MIP 이코노믹스 파트 1이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챕터 1 베이직 이코노믹 프로블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전체적인 컨텐츠 오버뷰인데요. 선생님은 이제 IGCSE 커리큘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그 텍스트북이 캠브리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캠브리지 실러버스를 따라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강의 노트를 정리할 때 선생님은 4개 정도의 파일, 5개 정도의 파일을 놓고 모니터 3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강의 노트를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은 캠브리지 옥스포드 리비전 가이드 실러버스 그리고 패스트 페이퍼까지 다 열어놓고서 어떤 컨셉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주려고 강의 노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인 틀은 캠브리지를 가지고서 가지만 다른 뭐 옥스포드나 아니면은 다른 교재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학교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거의 모든 컨셉을 빠짐없이 넣어 놓았어요. 어쨌든 선생님의 강의는 캠브리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컨텐츠 오버뷰 우리 전체적으로 크게 6가지 파트로 나눠 볼 건데요. 각각 챕터들 첫 번째 1, 2, 3 챕터는 우리 마이크로가 집중이고요. 그리고 4, 5, 6 챕터는 매크로가 집중이에요.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베이직 이코노믹 프로블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코노믹스 배우는 첫 시간이니까 나 이코노믹 공부 왜 하지? 이코노믹 공부를 배우면 뭐가 유익하지?를 배우는 챕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챕터 1에서 이 배우는 베이직 이코노믹 프로블럼의 중요한 대표적인 컨텐츠들 선생님이 또 5가지. 이건 실러버스를 따라서 넣어놓은 키텀스들이에요. 자, 뭐뭐 배우냐면 이코노믹 프로블럼이 왜 생기는지 the nature of the economic problem, 그 다음에 factors of production, 그리고 three sectors of industry. 우리가 오늘 이렇게 3가지 배워보겠다. 자, 우리 첫 시간이라서 우리가 가장 삶에서 이코노믹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리미티드 리소스를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할 것인가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리미티드 되어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할 것이냐 이거를 다루는 게 우리 이코노믹스 프로블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좀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만 해요? 디스트리뷰션을 해야만 해요. 근데 만약에 리소스가 리미티드 되어 있지 않다면 자, 여기서 우리 말하는 이 리소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든 그저께였든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옷 입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니까 문방구 가서 연필도 사고 노트도 사고 그것들이 다 뭐냐면 리소스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 리소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죠. 그래서 input 또는 resources, raw materials들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밥 다 뭐 했어요? 돈 주고 샀죠.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길 가다 그냥 팍 가져온 거 있어요? 없죠. 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리소스들이 리미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려면은 뭐 있어야 돼요? 우리 목화, 커튼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 리미티드 되어 있다. 그 리미티드 되어 있는 거에서 이렇게 옷도 만들고, 연필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칠판도 만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리소스들이 리미티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사야만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것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거를 쪼개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했고 그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매겨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이코노믹 프로블럼의 모든 시작은 뭐다? 리미티드 되어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할 것인가 로부터 시작된다. 자, 이걸 좀 더 우리 자세히 볼게요.
그럼 이 limited resources의 충돌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나만 옷 입나? 내 친구도 옷 입어야 되죠? 선생님도 옷 입어야 되죠? 모두 다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근데 아무거나 막 입을 수는 없잖아. 좋은 옷을 입고 싶지 누구나. 그게 뭐예요? 우리들은 limited resource 안에서 어떤 이런 물건들은 만들지만 그거에 대한 needs나 wants of people은 unlimited 되어 있는 거야.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옷 입으면은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옷 입으면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government, firms, individuals 작게는 우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매일 삶에서의 물건을 사는 걸 생각하면 되지만 이 물건을 파는 firm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줘야 될 것인가? government도 역시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겠지.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 안에서 사람들의 원치와 니즈는 끝이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돼요? decision making을 해야 돼. How allocate scarce resources, scarce한 resources들을 어떻게 allocate 할 것인지를. 자, 여기에서 basic economy problem이 생겼어요. 그건 무엇이다? Unlimited needs and wants를 모든 이코노미 속에서 satisfy 하게 하는 방식을 찾자. 그래서 어떻게 scarce한 resource를 allocate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economy problem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을 뻥뻥 뚫어놓았다. 여러분들 같이 써야 되겠죠? resources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limited 되어 있다. 근데 그 한정된 limited를 사람들은 limited한 needs와 wants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distribution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바로 문제를 우리는 선생님이 이거는 노란색으로 중요한 단어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림 씁니다. 자, 그래서 scarcity라는 게 생기는구나. scarcity를 한글로는 희소하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 속에서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다 보니까 물건들은 항상 scarce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scarcity는 우리가 항상 decision making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왜냐면 우리의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를 사기 위해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안 그렇죠. 많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만 사잖아. 내 한정되어 있는 버짓 constraint 안에서. 그쵸? 그게 바로 scarcity 때문에 우리가 매일 decision making을 하는 이유가 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basic economic problem을 보면서 조금 정리해야 될 중요한 키텀스들이 있어요. 자, economic goods, free goods인데요. 우리 goods and services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매일 삶에서 소비하는 products들이거든. 자, goods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연필, 칠판, 책상, 의자 이런 것들 다 good이야. 또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서비스라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서비스예요. education 서비스를 지금 쌤이 해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점원들이 이렇게 막 진열해 놓죠. 물건 진열해 놓고 그리고 레스토랑 가면 서버들이 여러분 서빙해 주고 이런 보이지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물건으로 연필 이런 식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잖아. 그 굿과 서비스를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굿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economic goods, 다른 하나는 free good인데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것들은 다 economic good이에요. economic good은 limited supply. 안녕하세요. 우리 챕터 2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챕터 2 첫 시간에 뭘 배웠냐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차이, 그 다음에 마켓에서 어떻게 마켓 이퀄리브리움에서 프라이스가 결정되는지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만나는 곳에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디맨드에 대해서 조금 앞에 인트로를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디맨드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디맨드가 쉬프트하는 과정 얘기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디맨드와 서플라이, 이 이퀄리브리움 마켓의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가장 잘 되는 포인트인 이퀄리브리움을 만드는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만나는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 우리가 디맨드
디맨드와 서플라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맨드 포인트의 그 무브먼트, 그 커브를 따라서 포인트가 바뀌는 거 잠깐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우리 디맨드 커브 어떻게 그렸지? 여기 X축, Y축에 각각 프라이스랑 퀀티티 넣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다운워드 슬로프의 디맨드를 그렸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디맨드 커브의 포인트 무브먼트를 찾고 싶으니까 포인트를 쌤이 찍어볼게. 자, 우리 프라이스가 P1일 때, 자, 그리고 프라이스가 P2로 올라갔을 때 쌤이 여기 Q1 그리고 여기에 Q2라고 레이블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프라이스가 P1에서 P2로 올라가서 퀀티티가 Q1에서 Q2로 떨어지는 것, 요렇게 가는 것,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퀀티티 디맨디드의 디크리즈라고 얘기했고 이건 포인트의 무브먼트였죠. 그리고 이 포인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퀀티티 디맨디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프라이스가 올라서야.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포인트 무브먼트를 만드는 유일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은 이번엔 거꾸로 프라이스가 P2에서 P1으로 떨어진다면 퀀티티 디맨디드가 Q2에서 Q1으로 오를 것이고 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노란색 화살표처럼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게 지금 fall이에요. 떨어지는 거. 프라이스가 떨어져서 퀀티티 디맨디드가 커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increasing quantity demanded야. 그치?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increasing quantity demanded, 하얀색 분필로 그린 게 decrease in demanded, decrease in quantity demanded. 그쵸? 자, 지금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포인트 무브먼트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뭐 해볼 거냐면 디맨드 커브 자체가 바뀌는 상황을 볼 거야. 이거는 디맨드의 시프트예요. 이건 디맨드 커브 자체가 움직여요. 우리가 방금 한 거는 포인트가 움직이는 거였잖아. 디맨드 커브는 가만히 있고 얘는 디맨드 커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똑같이 디맨드 커브 이렇게 쌤이 넣어볼게. 이번에는 프라이스의 변화가 없어. 프라이스 변화 없이 똑같아. 프라이스는 그대로인데 프라이스가 아닌 non price determinant가 바로 이 디맨드 커브를 시프트 시킵니다. 자, 디맨드 커브가 시프트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디맨드 커브가 커지는 거. 다시 말해서 디맨드가 increase 하는 거 right shift야. 그럼 지금 여기 D1 이게 원래 오리지널 디맨드 커브였어. 그런데 디맨드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렇게 디맨드 커브를 D2로 right shift 시켜줄 거예요. 요게 디맨드가 increase 하는 거야. right shift가. 자, 근데 디맨드가 작아지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디맨드가 left shift하고 이거는 뭐예요? decrease in demand야. 자, 우리 그래프를 시프트 시켜줄 때는 이게 무조건 parallel movement예요. 지금 선생님이 손이 약간 떨려가지고 지금 이게 약간 휘었는데 이거 다 parallel movement야. 여러분들이 책에 그려줄 때는 다 그대로 평행 이동하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럼 요렇게 left shift 하는 거는 뭐다? decrease 하는 거예요. demand가.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언제 디맨드가 이렇게 increase 하고 decrease 하는지. 자, 이때는 price는 변화가 없어. 프라이스는 P라는 곳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어. 근데 프라이스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디맨드 커브가 shift 하는 거예요. 자, 디맨드 커브가 right shift 하는 거. D1에서 D2로 가는 게 뭐다? increase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가격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산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fall in demand shift. 디맨드 커브가 decrease 하는 거는 left shift고 이거는 가격이 똑같은데 사람들이 물건들을 덜 산다. 자, 그럼 각각 이 디맨드 커브를 increase 또는 decrease 시키는 shift에 뭐가 있는지 우리 디맨드 커브의 shift 팩터를 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determinant of demand라고 하고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non-price determinant예요. 왜냐면 price가 아닌 이유 때문에 디맨드 커브가 바뀌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쌤이 이렇게 에크로님을 자주 만들어. 그래서 demand는 pi rate로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어요. 자, P는 무엇이다? population. 그 다음에 I는 income. R은 related goods. 자, 이 related goods에는 뭐가 있냐면 substitute good과 complementary goods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advertisement, 광고. 그 다음에 T는 taste. 그 다음에 E는 economy,
경제의 변화야. 자,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디맨드 커브가 언제 시프트 되는지 그 디맨드 커브의 시프트 디터미넌트를 알 수 있다. 자, 쌤이 여기 답 한번 다시 넣어놨어요. 자, 하나씩 한번 봐볼까? 언제 population 생각해보면 되겠냐면, 자, 여러분들 서울의 인구가 우리나라가 4천, 5천만쯤 되는데 서울의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에요. 근데 강원도 여러분들 태백 이런 데 알아요? 그런 데 가면은 한 마을에 그냥 한 마을에 사람들이 1,000명 살면 많이 사는 거고 막 100명 사는 마을도 많고 이런데 생각해봐. 그러면은 서울에서 물건이 잘 팔릴까? 강원도 태백에서 물건이 더 잘 팔릴까? 당연히 서울에서 잘 팔리겠죠.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물건은 더 잘 팔리게 돼 있어. 뭐 미국으로 생각하자면 미국 그 뉴욕 맨하튼이 물건이 잘 팔리겠어? 아니면 막 저기 미국 그 막 와이오밍주 막 이런 데 있잖아. 막 초원 있고 이렇게 막 차 타고 1시간 지나야 다음 옆집 가고 이런데 그런 데에서는 물건 잘 안 팔리겠죠. 근데 뉴욕 맨하튼은 엄청 번화가니까 물건이 잘 팔리겠지. 그래서 population이 클수록 당연히 demand는 커질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aging population,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이제 나이 든 사람의 population에 맞춘 demand 가 인기가 많아질 물건들의 디맨드는 커질 거지. 그리고 birth rate가 낮아지면은 토이에 대한 디맨드는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population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기 있는 물건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인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 단순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물건 많이 사지. 그치? 부자 되면은 물건 많이 살 수 있잖아. 돈 많아지니까. 그래서 단순해. 인컴이 커진다, 디맨드가 커진다예요. 인컴이 커진다, 디맨드가 커진다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바로 노멀 굿의 상황이거든. 그래서 인컴과 그 디맨드가 서로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노멀 굿즈라고 하는데 특이한 물건들이 있어. 어떤 물건들이 있냐면 inferior goods라는 특이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노멀 굿의 상황이고 노멀 굿일 때는 인컴 올라갈 때 디맨드 올라간다. 인데 특이하게 오히려 인컴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무슨 것인 경우가 있다? inferior 것인 경우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이 inferior 것은 어떤 example이 있냐면 자, 거기 적어 놓자. 우리 instant noodle. 우리가 흔히 라면이라고 하는 거죠. 라면이 가장 대표적인 inferior 것의 example로 나와. 또는 중고차 같은 것도 inferior goods example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부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거지일 때 어쩔 수 없이 하루 그 끼니를 때우기 위해 라면을 먹었는데 부자 됐으니까 아싸 신난다. 이제 라면 1박스, 2박스 막 사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라면 먹지 않지. 그냥 스테이크로 갈아타는 게 맞잖아. 그쵸?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샀어. used car를 샀어. 근데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나는 이제 모든 색깔별로 중고차를 싹 사가지고 날짜마다 돌아가면서 중고차를 타겠다. 이런 사람 없죠. 그냥 비싼 차를 하나 새로 사지. 뭐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비싼 거,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inferior good은 오히려 부자가 되면 안 사는 물건, 우리가 inferior good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related goods.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컨셉이라서 거기다가 별표 쳐놓을게요. related goods. 자, related goods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 substitutes하고 complements 있는데 substitutes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흔한 example 코카콜라와 펩시로 그냥 기억하세요. example로 기억하는 게 사실 되게 쉬워. 이해하기에. 왜냐면 이건 정말 real life example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바로 그냥 개념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슈퍼마켓에 코카콜라 사러 갔는데 코카콜라가 없어. 그럼 바로 뭘로 갈아탈 수 있어요? 펩시로 바로 갈아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물건이 다른 한 물건을 안녕하세요. 우리 챕터 3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어요. 챕터 3의 제목은 Microeconomic Decision Makers예요. 우리 전체 컨텐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챕터 1에서 베이직 이코노믹 프로블럼을 봤고요. 그리고 챕터 2에서 마켓 이코노미 시스템에 집중해서 allocation of resource가 어떻게 되는지, demand supply, elasticity, 그리고 economic system, market failure까지 같이 봤죠. 자, 이제 챕터 3에서 microeconomic decision makers들을 배워요. 우리가 이 decision makers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선생님이 베이직 이코노믹 프로블럼 할 때 이야기해줬지. 그리고 또 우리가 챕터 2에서 resource allocation 하면서 마켓에 구성하고 있는 바이어와 셀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 decision makers들에는 buyer, consumers, 그리고 sellers, producers 있구나 했는데 우리 이제 자세히 쪼개서 볼 거예요. 이 decision makers들을. 자, 뭐가 있는지, 이 decision makers들은 누가 있는지 보면은 먼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볼 거는 머니와 뱅킹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뱅크가 하는 일. 그리고 household은 우리야. 우리가 돈을 세이빙 하기도 하고 스펜딩 하기도 하고 또 borrowing 하기도 하죠. 그래도 workers들이 레이버 마켓에서 웨이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웨이지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트레이드 유니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여기 firms, 프로듀서들이죠. 프로듀서들이 어떤 곳에서 프로덕션을 하고 이들의 코스트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켓 스트럭처를 배우면서 이 전체 챕터 3의 컨텐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머니와 뱅크가 되겠습니다. 자, 머니. 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커런시들이 있지. 지금 여기 우리나라 원 커런시가 보이네요. 여기 우리나라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달러도 있고 유러피언 유니언 유로도 있고 뭐 옌도 있고 위안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커런시들이 머니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머니 왜 써요? 머니는 any commodity which can be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교환의 매개체. 이제 한글로는 medium of exchange라는 게 뭔가를 교환할 때 내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잖아. 그래서 교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굿과 서비스를 purchase할 때 accepted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 돈을 주면은 물건 사고 팔 수 있기로. 자, 그러면은 이 돈의 characteristics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돈 어디 가서든 물건을 살 수 있으려면 acceptable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건 돈이야 확인이 돼야 되지. 그리고 이 돈은 supply가 limited 되어 있어야 되고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쪼갤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그 society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겠죠. 좀 자세히 보자 이 머니의 characteristics를. 우리가 이건 페이퍼 2 문제에서 그냥 우리한테 characteristics of money 뭐 몇 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머니 characteristics들 5가지는 반드시 외우세요. 자, 하나씩 좀 자세히 보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페이먼트의 수단이 되어야 돼. 굿과 서비스를 살 때 그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legal tender 그걸 줬어요. 커런시를 만들어서 legal tender를 줬어. 그게 뭐예요? 미국은 달러, 한국은 원 이런 official money인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을 내면은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돼. 근데 한국에서 편의점 가서 US 달러를 주면서 물건을 살 수는 없죠. 왜냐면 그 나라의 legal tender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그 체제를 만든 거죠. 그 currency 체제를. 그게 generally accepted 돼야 되고 돈이야라고 recognizable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은 함부로 막 찍거나 아니면 너무 적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돈에도 value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limited supply 그리고 scarcity가 있는 게 바로 money. 왜냐면은 그 money를 일정한 양의 value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돈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돈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돈이 막 무거워. 막 가방에 지고 다녀야 돼. 그러면은 역시 돈의 기능을 못 하겠지. 또 divisible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1,000원을 쪼개서 500원 나눌 수 있죠. 10,000원을 쪼개서 5,000원 나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어서 물건을 사는 단위가 이렇게 세밀해지죠. 그리고 homogeneous라는 거는 uniformity라고 다른 책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돈이야. 그리고 5,000원 이라는 돈은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야 우리가 걔를 5,000원의 가치가 있도록 acceptable 할 수 있지. 이런 돈의 characteristics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하고 얘네들 5가지는 적어도 슈슈슈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머니를 가지고 무얼 하냐? medium of exchange.
당연한 거죠. 우리가 돈이 가장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환의 매개체이기 위해서. 그리고 value measure가 가능하고 store of value, standard of deferred payment. 자, 이것도 우리 한 가지씩 자세히 볼게요. 일단 교환의 매개체가 된다는 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easure of value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은 연필 10개. 2만 원이면은 그럼 연필 20개.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돈이 어떤 물건을 세는 단위에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딱 나왔을 때 이거는 100만 원짜리야, 10만 원짜리야 이런 식으로 딱딱 프라이스 태그가 딱딱 붙여 나오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모네터리 밸류를 우리가 measure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스토어 밸류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100달러를 그냥 커런시, 돈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 아니면 이 100달러를 가지고 쌤이 컴퓨터를 샀어. 자, 그러면은 1년이 지난 뒤에 컴퓨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용을 하지. 그럼 컴퓨터의 밸류는 떨어질 거야. 우리 그래서 중고시장 가면은 1년 쓴 컴퓨터, 2년 쓴 컴퓨터, 3년 쓴 컴퓨터 점점점 컴퓨터를 쓴 횟수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중고 가격이 떨어지잖아. 근데 100달러라는 돈은 쌤이 100달러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꺼내도 100달러야. 2년 뒤에 다시 꺼내도 100달러야. 3년 뒤에 꺼내도 100달러야.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100달러라는 가치를 유지한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이 사회에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10년 전 100달러가 올해 똑같이 100달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전제로는 머니는 스토어 오브 밸류 기능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잖아. 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100달러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책 10권을 샀는데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서는 100달러의 책을 5권밖에 못 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머니의 밸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밸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 머니의 스토어 오브 밸류 기능은 약화돼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머니는 스토어 오브 밸류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지. 그래서 머니는 later day in the future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stored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는 이렇게 purchasing power over time을 가지는 게 맞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이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네, money is a standard of deferred payment란 말이 나오는데 이 defer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그 원서 쓰고 나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defer를 당했다라는 말을 선배들한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디퍼 당했다는 거는 지연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절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너의 입학을 지연시키지만 나중에 만에 하나 상황이 바뀌면은 너를 accept 해줄 수도 있어. 오퍼 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지금은 너는 우리 학교에서 디퍼 했어라고 하면 거절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디퍼 됐다는 얘기는 지연된 페이먼트란 얘기거든. 자, 우리가 돈을 빌렸어. 그리고 뭐 10월 1일에 갚기로 했어. 근데 10월 1일 지나도 내가 못 갚아. 그럼 거기에 뭐가 붙어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계속 붙어서 내가 다시 갚을 때 거기다 계속 인터레스트를 쌓아서 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디퍼드 페이먼트의 기준을 다시 돈으로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렸는데 제때 못 갚았어. 그러면은 거기에 인터레스트가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퍼드 페이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붙일 때 이 머니를 가지고 붙인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인터레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레스트, 돈에 대한 인터레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라는 걸 우리가 이 사회에서 쓰게 된 배경에 무엇이 있냐면 옛날 돈이 없을 땐 우리 어떻게 했냐면 바터링이란 걸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가지고 생선 먹지. 지금 애플하고 피쉬 서로 바터링 하는 거야. 자, 옛적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물 교환을 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그래서 돈이 없었을 때 people have to use a barter system in order to trade goods and services. 이 바터링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의 아이템을 서로 swapping, 이렇게 exchange 하는 거야. 자, 근데 딱 봐도 어때요? 되게 불편하겠지. 쌤이 맨날 애플 이 사과 한 박스씩 맨날 들고 다니면서 저기 뭐야 이거 생선 파는 사람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해봐. 이 가능하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지. 그래서 이 바터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Key problem with the barter system is the need for a double coincidence of ones. 쌤이 맨날
안녕하세요. 우리 IGCSE MIP 이코노믹스 파트 2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파트 1에서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를 크게 3개의 챕터로 나눠서 배웠는데 우리 파트 2에서는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챕터 4, 5, 6 역시 3개의 챕터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파트 1에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보면은 우리 이코노믹 프로블럼 챕터 1에서 배웠고 그리고 챕터 2에서 우리 마켓의 리소스 알로케이션 어떻게 되는지 배웠고 그리고 챕터 3에서 다양한 마이크로 이코노믹 디시전 메이커스들을 각각 뭐 workers, firms, households 나눠가지고 또 봤죠. 자, 이제 챕터 4에서는 government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미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의 전체적인 인트로이면서 그리고 또 매크로 이코노미의 policy까지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인트로부터 전체 폴리시까지 쭉 다 훑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겠죠. 자, 그래서 챕터 4의 제목은 Government and the Macroeconomy이고 자, 우리가 챕터 4에서 배우게 될 전체적인 타이틀들을 쭉 보면은 먼저 우리 이번엔 첫 시간이니까 government가 누구인가? government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그리고 government의 macroeconomics에서의 goal, 그러니까 aims,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government가 어떻게 macroeconomy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가? 그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olicy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policy 3가지 중요한 policy들이 있고 그 다음에 economic growth 역시 지금 우리가 이 macroeconomic의 goal로 가장 중요한 게 economic growth가 있거든요. 그래서 economic growth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employment, unemployment 그리고 price level인 inflation, deflation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챕터 4 전체적으로 매크로 이코노미 파트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government 뭐 하는 곳인지 우리가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매크로 이코노미에서 다루는 게 무엇인가? 매크로 이코노미는 그냥 나라 전체의 이코노미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한 타이틀로 뽑아서 배울 거고 그 나라의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웃풋, 인컴, 그리고 unemployment, employment, 그리고 price level의 변화. 그래서 이런 수없이 다양한 경제 인덱스들, 지표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현재 경제 상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government가 어떤 폴리시를 쓸 것인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매크로 이코노미에서 다루는 중요한 페노미나들, inflation, price level, economic growth, GDP, employment, trade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운다. 자, 넣어놓았어요. 자, 그럼 government는 뭐 하는 곳이냐?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죠. 물론 미국 뭐 국민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중국인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또 이 강의를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린 일단 어떤 나라든지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게 뭐를 내? 세금을 내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국가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government의 롤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먼저 보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government는 뭐냐라고 하면 group of overseers, a community, establishing rules and administering public policy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자, producer로서의 롤이 있고 그 다음에 employer로서의 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 정부 선생님이 로고를 이렇게 커다랗게 박아놨다. 이런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예요.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법을 만드는 곳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살고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제 이코노미를 배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도 역시 해줘야 되고 그래서 National Assembly Building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이런 곳이 정부다. 자, 그럼 프로듀서로서의 롤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거 사실은 이미 챕터 2하고 챕터 3에서 마켓 시스템에 관해서 하면서 나왔었다. 자, 우리 마켓 시스템 할 때 free market system, 그러니까 마켓에게 온전히 맡기는 그 resource allocation을 마켓에게 온전히 맡기는 그죠? 맡기는 마켓 시스템이 있었고 그리고 government에게 맡기는 커맨드 이코노미 시스템이 있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2개를 적절하게 섞은 믹스드 이코노미 시스템을 가지고 이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government가 어느 정도 중요한 메리트 굿즈나 퍼블릭 서비스 그리고 웰페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직접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프로듀서의 입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교육 이라든가 우리 배웠었죠. 다 교육 아니면 뭐 헬스케어 시스템 그런 거 뭐 텍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government가
운영했었지. 그리고 또 그렇게 거대한 대한민국 정부 하면은 엄청나게 큰 시스템이잖아.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government official들이 있겠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장관, 차관, 그리고 뭐 국무위원, 뭐 국회의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government officer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역시 뭐 해줘야 돼? employer로서 고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economy system 안에서는 이 mixed economy system 안에서는 government is a large employer of government officials, healthcare workers, urban planners 이런 것들을 다 government가 hire해서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거대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그만 마을에도 누가 있어요? 마을 이장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에도 뭐 통장이라고 하나? 그죠? 그렇게 여러분 반에도 반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운영하는 그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government는 producer로서의 롤 그리고 employer로서의 롤을 수행한다. 그리고 government는 involved in microeconomy에서는 세 개의 레벨로 우리가 크게 단위를 나눠서 좀 쪼개서 볼게요. 그럼 locally, nationally, internationally 이렇게 세 가지 큰 단위로 쪼개서 다시 한번 government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또 볼게요. 자, locally는 local government 우리나라도 이렇게 거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있지만 뭐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뭐 제주도 이런 식으로 로컬 가버먼트가 또 있어. 자, 로컬 가버먼트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 그 로컬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로컬 비즈니스의 서브시디와 텍스를 걷고 그리고 많은 로컬 서비스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nationally, 나라 전체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방금 봤던 그 National Assembly Building처럼 국회 이런 곳에서 나라 전체 단위의 이코노믹스를 어떻게 앞으로 지금 이코노미가 이렇게 리세션 상황이야. 많이 죽어 있어. 경제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끌어올릴까? 또는 경제가 너무 과열돼 있어. 부밍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거품을 좀 꺼뜨려 줄까? 이런 것들을 가버먼트가 fiscal policy, monetary policy라는 이 폴리시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경제를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내셔널 단위에서의 가버먼트의 가장 중요한 롤이야. 이코노믹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피스컬 폴리시와 모네터리 폴리시에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인트로로 쌤이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피스컬 폴리시 같은 경우는 가버먼트가 텍스와 가버먼트 스펜딩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컨트롤하는 거고 모네터리 폴리시는 이름에도 이미 머니가 들어있죠. 그래서 머니의 서플라이 양을 가지고 머니의 프라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 나라의 경제를 컨트롤하는 그런 폴리시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nationally government role. 그 다음에 internationally로는 어떤 롤을 해야 되냐? 다른 나라와 인터랙션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지. So these interactions involve working together through trading group. 그래서 여러분들 EU 알죠? European Union. 그런 유러피안 유니언처럼 거대한 트레이딩 그룹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뭐 아세안 이런 데 들어가 있죠. 이렇게 거대한 그 트레이딩 그룹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경제를 좋게 발전할지, 어떻게 트레이드를 해서 더 발전할지 이런 거를 같이 모여서 의논하겠지. 그리고 내가 돈이 없을 땐 바로잉도 할 거고 다른 나라에 파이낸싱 빌려주기도 할 거고. 또 트리티도 맺고 어그리먼트도 맺어서 서로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를 할지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디벨로핑 파트에서 좀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스는 아직 개발도상국 막 개발을 시작하는 나라들인데 이런 개발도상국 나라들은 foreign investment를 통해서 발전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외국의 자본이 필요하거든. 그 나라 자체는 지금 현재 발전을 위한 자본이 없는 상황이 많아.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러면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자기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internationally 봤을 때 government 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overnment가 매크로이코노믹스에서 어떤 aims, 어떤 goal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이 이코노믹 정책들, policy들을 하는지 쌤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코노믹 그로스를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1940년대 서울이고요. 이거는 2015년도의 서울이에요. 지금 어때? 지금 이 언뜻 봐도 이게 지금 똑같은 광화문이거든요. 지금 여긴 어마어마하게 빌딩들 많고 막 자동차, 막 불빛 현란하지. 근데 지금 여기는 불 하나 없고요. 이게 뭐 시대가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다 뭐 마차 끌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거든.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거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해요? 이코노믹 그로스. 우리나라의 이코노믹 그로스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거지. 자, 이코노믹 그로스
안녕하세요. 우리 드디어 챕터 5를 시작하게 됐어요. 챕터 5의 제목은 Economic Development이고요. 우리 챕터 5에서 5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인 이 IGCSE, MIP, Economics를 지났는지 쭉 보자면 우리가 챕터 1에서 Economic Problem을 받고 그리고 2에서 Allocation of Resource와 Microeconomic Decision Makers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파트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챕터 4부터 매크로 파트가 시작됐는데 이 매크로 파트에서는 우리 챕터 4에서는 나라 전체적인 measurement, 나라의 그 이코노미가 어떻게 플럭슈에이션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리세션으로 갔다가 뭐 인플레이션으로 갔다가 이런 걸 봤죠. 우리 챕터 5에서는 그 나라 전체적인 디벨롭먼트의 정도를 같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챕터 6에서 이제 인터내셔널을 보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우리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파트에서 보게 될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자, living standard 볼 거고요. 그 다음에 poverty, 그리고 population, 그리고 각 나라마다 왜 이런 economic development에 차이가 생기나 이런 거 같이 보려고 해요. 자, living standard란 무엇인가? 부터 먼저 봅시다. 자, living standard라는 거는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을 의미해요. well-being 우리나라 말로 뭐 행복, 기쁨,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지수 이런 건데 이건 또 level of material comfort,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편안하냐. 이코노믹스에서는 물질적으로 편안함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교육 정도라든가 human right, 인권 정도, 얼마나 자유가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리빙 스탠다드는 나라 내에서도 다 다양하고 사람마다 그리고 또 나라들 별로도 또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developed country냐 developing country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 standard of living을 measure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빙 스탠다드를 measure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경제적으로 모자람 없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크로 이코노믹 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코노믹 그로스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코노믹 그로스가 있어야만 이 이코노믹 그로스를 통해서 인컴이 커지고 프로덕션이 커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컨섬션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sustained economic growth가 굉장히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중요한 목표였어요. 자, 그러면 이 economic growth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인디케이터 사실 우리가 이미 배웠다. 뭘 배웠지? GDP 배웠지. 근데 GDP 중에서도 우리는 inflation rate를 제거하고 찾는 real GDP를 가지고 볼 거예요. 그리고 total GDP가 아닌 뒤에 붙은 것처럼 per head, 국민 1인당의 real GDP를 가지고 그 나라의 living standard를 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인디케이터로 HDI라는 게 있어. 자, Human Development Index인데 이 HDI라는 이 애는 GD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eal GDP per capita 그리고 Human Development Index 이 두 가지 Living Standard의 Indicators에 대해서 같이 자세히 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GDP는 우리가 챕터 4에서 했기 때문에 GDP가 뭔지 당연히 잘 알고 있어. 자, GDP는 Measure of the Total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within a country in a given year.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이 나라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의 value를 다 합친 거예요. Production value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GDP 중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GDP가 올랐는데 만약에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도 같이 오른 거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만 더 커진 거는 이 나라의 진정한 프로덕션 캐퍼시티를 올린 게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리얼이라는 컨셉을 꺼낸다고 했죠. 우리가 GDP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한 GDP를 우리가 리얼과 구분하기 위해서 노미널이라고 하는데 그 노미널 GDP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포함한 GDP야. 그럼 그 GDP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깎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real GDP라는 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s an inflation adjusted GDP measure expressed in base year prices. 그래서 얘는 인플레이션을 correct한 GDP다라고도 불려. 그래서 우리는 real GDP를 봐야 돼.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이 사회의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을 제거하고 진짜 이 나라의 프로덕션 레벨이 올랐는지 그것만 보기 위해서 우리는 real GDP per capita를 봐요. 그리고 GDP per capita 같은 경우는 뭐였어?
그 population으로 전체 토탈 GDP를 나눈 거였지. 자, 근데 이 GDP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economic growth rate를 measuring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프로덕션 레벨이 옛날에는 국민 1인당 소득이 만이었는데 이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이 됐다. 3배 뛰었네? 그러면은 이 나라 국민들의 소득과 이 나라의 그 생산량, 프로덕션 레벨이 3배 뛴 거네. 이렇게 단순하게 numerical value로 그냥 바로바로 이 나라의 프로덕션 레벨의 변화를 보는 데는 매우 좋아. 하지만 GDP의 단점이 있어요. 얘는 그냥 단지 numerical value일 뿐이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경제적인 측면만 알려줄 뿐이야. 그래서 얘는 perfect measure가 될 수 없어요. 뭐에 대한 well-being, society의 그 전체적인 well-being에 대한 perfect measure는 될 수 없어. 자, 그 구체적인 단점은 여기 있다. GDP does not directly take into account the degree of education.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교육받고 있는지, 또 건강한지, healthcare system, 그리고 human rights, 인권, 그리고 income equality, 그리고 harmful effects of growth, environmental degradation, 얼마나 환경이 파괴됐는지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GDP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2000년대 이후로. 근데 우리 중국 뭐가 그렇게 심하다고 해? pollution, 그 마이크로 더스트, 미세먼지 때문에 쌤이 그 막 뉴스에서 그 베이징 수도에서 사람들이 그 뭐 방독면 같은 걸 쓰고 다닌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치? 그럼 폴루션에 대한 레벨을 GDP에 반영이 안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석유 많이 나는 그 중동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중동 지역들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GDP가 높은 나라들도 꽤 돼요.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근데 그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낮아. 그래서 막 여자들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이슬람 국가도 있고 여자들은 대학 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런 정말 이슬람 국가들, 아직도 그런 관습이 남아있는 이슬람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석유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GDP는 높아. 근데 휴먼 라이트는 낮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GDP가 알려줄 수 없는 이런 소셜 웰빙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GDP는 퍼펙트 메저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애가 등장했냐면 HDI라는 애가 등장했어. Human Developed Index라는 애예요. It's a broader method to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HDI는 누가 만들었어? UN에서 Development Program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HDI는 어떤 인덱스들을 포함하냐면 Life Expectancy.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시스템을 알 수 있지, 그 나라에. 왜냐면 Life Expectancy가 길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뭐 병원, hospital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기술이 좋다는 얘기니까. 또 educational attainment,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교육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그 human resource의 퀄리티가 높을 테니까 그건 이 나라의 productivity가 커지는 거랑도 연결되겠지. 또 income per capita, 이것도 역시 포함해요. 왜냐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나라의 그 economic value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the index for each country is scored between 0 to 1.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엘리먼트를 합쳐서 0부터 1까지 쭉 나라들을 줄 세워.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인디케이터가 가장 높은 나라인 건 거지. 그래서 이 UNDP, 여기야.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가 이 HDI를 가지고 나라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요. 그래서 high, very high, 그 다음에 medium and low 이렇게 분류가 됐어. 자, 쌤이 이그젬플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표로 쭉 나와 있는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최신 자료가 2017이라 미안해요. 사실은 숫자로만 되어 있는 자료들은 최신 자료들도 꽤 많은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기와 딱 한눈에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걸 찾으려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걸 찾고 싶어서 쌤이 얘를 가져왔어. 자, 부동의 1위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는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1위야. 그 다음에 스위tzerland,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저머니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많지. 스웨덴. 그러다가 여기 홍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싱가포르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여기 홍콩, 싱가포르 얘네들이 굉장히 높은 축이지. 그리고 또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캐나다 뭐 이런 순으로 쭉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룹들은 very high 쪽에 해당하는 그룹들이야. 여러분들 이제 한국도 궁금하겠지. 그래서 쌤이 한국은 또 따로 가져왔어요. 한국도 사실은 very high 그룹에 속해요. 무려 0.906이야. 0.9가 이상이면은 당연히 very high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전체 189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무려
22위나 된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죠. HDI에 따르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HDI 자료들 중에서 안녕하세요. 우리 챕터 6으로 드디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마이크로, 그리고 챕터 4부터 챕터 6까지 매크로였는데 드디어 우리가 마이크로를 지나고 매크로의 중요한 4와 5를 지나서 매크로의 마지막 파트인 챕터 6으로 왔어요. 챕터 6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트레이드를 하고 그게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환율이라는 거 그리고 balance of payment라는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과 free trade, protection 얘네 둘이 이제 서로 대비되는 내용인데 얘네 둘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여는 것과 그리고 닫는 것과 닫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foreign exchange rate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urrent account of balance of payments 여러분들 이거 같이 쌤이 잠깐 economic growth 하면서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죠?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파는 게 엑스포트 그리고 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오는 게 임포트였는데 그 엑스포트와 임포트 사이에 내가 버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를 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볼 거고 우리 오늘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스페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대륙을 6개로 나눌 수 있죠.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유럽, 그다음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자, 근데 6개, 정확하게는 5개 이제 컨티넌트죠. 이 5개 컨티넌트에서 서로 다 같이 활발하게 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 활발하게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은 올리브 스파게티 이런 거 맛있게 먹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계절 내내 망고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막 구아바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망고도 구아바도 바나나도 바나나는 쌤이 들었어. 제주도에서 난다고 최근에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열대과일 우리나라에서 먹기 힘들죠. 그리고 또 뭐 바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후에서 키우기 힘든 것 또 이탈리아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그런 질 좋은 와인이라든가 포도주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덕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거는 캐피탈, 굿즈 그리고 서비스가 서로 활발하게 교환이 되는 건데 뭘 넘어서? 인터내셔널 보더와 테리토리스를 넘어서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이죠. 이렇게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 이유는 그치, 우리가 망고를 원하니까, 우리가 올리브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 국가 서비스에 대한 원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는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죠. So in most countries, such trade represent a significant share of GDP. 여러분들 GDP의 컴포넌트 4가지 기억나나요? C, I, G, NX였고 이 마지막 NX가 바로 뭐였어? 엑스포트 빼기 임포트였고 이 엑스포트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프로덕션을 외국에 파는 양, 임포트가 외국에서 만든 양을 우리가 사오는 양이었기 때문에 엑스포트에서 임포트를 빼서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이 됐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라는 게 뭐야? 이 나라의 토탈 그 프로덕션 레벨이잖아요. 그거를 가늠하는데도 이 트레이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트레이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 트레이드를 할 때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돼. 우리나라가 망고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막 큰 비닐하우스를 왕창 많이 지어서 억지로 망고를 위한 기후를 막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망고를 억지로 만들어서 망고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 스페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리소스와 기후와 그 나라의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가장 프로덕션을 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스페셜라이제이션 해야 그래야 뭐가 가능해. 코스트는 줄이면서 프로덕션에 대한 이피션시는 올릴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 사과라든가 제주도는 귤, 그치?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 브레인이 열심히 에듀케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브레인을 열심히 단련시켜서 오히려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포커스온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휴대폰, 컴퓨터 이런 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펌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지역 또는 나라 전체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야? Concentrate on
the production of a particular goods and services. 쉽게 말해서 내가 잘하는 거에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가 올라가니까? efficiency가 올라가니까. efficiency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마이크로에서 했죠. 코스트는 떨어지는데 나의 뭐는 올라가는 거예요? productivity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efficiency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했죠. 이코노믹스에서. 왜냐면 가장 잘 적은 비용으로 좋게 만들어야 그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에 몰빵을 한다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한 나라가 그 나라의 가장 낮은 코스트로 cost advantages라는 얘기는 코스트가 낮은 코스트로 abundance of resources 그 나라의 적합한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 나라의 풍부한 리소스를 사용해서 자기가 가장 잘 프로덕션하는 거에 포커스 하는 거를 우리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인디비주얼 단위로, firm 단위로 그리고 나라 전체 단위로 나올 수 있어. 자, 인디비주얼 단위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수학을 잘해. 나는 뭐 영어를 잘해. 나는 사회를 잘해.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서 내가 잘하는 걸로 메이저를 선택하지. 그리고 그 메이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은 나는 그 메이저에 몰빵해서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는 거야. 나 자신을. 그래서 people might specialize as an accountant, banker, 아니면 construction workers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훨씬 more skilled 그리고 efficiency한 그런 job 워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빨 아프면 치과 가고 뭐 배가 아프면은 뭐 내과 가고 그리고 또 뭐 휴대폰이 고장 나면은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고. 근데 그 각각 뭐 치과 서비스 센터마다 누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job 스킬을 스페셜라이즈한 워커스들이 있지. 그 워커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거야. 자기가 잘하는 걸 포커스온을 해서. 그치? 그 다음에 firms 맥도날드, KFC, 피자헛 이런 곳은 패스트푸드를 포커스온한 회사들이죠. 그리고 FedEx나 DHL 같은 곳은 뭘 포커스한 곳이에요? 쉬먼트 시스템을 우리가 완전 포커스한 펌이지. 그 삼성 하면은 휴대폰 그리고 또 뭐 LG 하면 TV 이런 식으로 자기가 포커스온 한 게 있죠. 그래서 펌들도 포커스온해서 그것만 잘 만들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야. 또 컨트리스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나 인디아는 굉장히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면 텍스틸. 그 직물 산업으로 유명하고 스코틀랜드는 위스키로 유명하고 타일랜드, 베트남은 라이스로 유명하고 우리나라는 휴대폰으로 유명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도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았지. 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이노베이션을 잘하는 기업들 그냥 랭킹을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이 쌤이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런 기업들이 다 자기가 잘하는 걸 특화시켜서 자기가 잘 만드는 그 프로덕션에 가장 집중을 해서 코스트는 낮추고 이피션시는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이노베이티브한 컴퍼니에 링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놀랍게도 지금 20위권 안에 있는 모든 컴퍼니들이 미국이 거의 절반이 넘어 미국 컴퍼니가 거의 1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화웨이, 알리바바가 2개 지금 들어가 있고 일본의 소니, 일본은 소니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한국이 지금 삼성과 LG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5위 18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 그치? 중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미국을 쫓아오고 있고 지금 애플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노베이티브 이건 이제 그 세미 아티클에서 가지고 왔는데 가장 이 이노베이티브한 컴퍼니를 고르는 방식에는 뭐 productivity 그리고 그 가장 efficiency 그리고 또 뭐 consumer의 satisfaction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지금 현재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든 그 기업들 랭크표인데 이렇게 모든 기업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에 포커스온해서 에피션시를 높이고 있다. 이런 거를 쌤이 알려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advantages. 방금 쌤이 다 얘기했지. efficiency, low cost, 그리고 productivity 올리는 거. 자, 그거 한 번씩 다시 볼게요. 자, efficiency gains. 당연히 어때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scarce resource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productivity는 올라갈 거고 올라간 productivity는 그 나라의 GDP를 올리겠죠. 왜냐면 productivity가 올랐다. 그 나라가 뭘 잘한다? production을 잘한다. production을 잘하면 인컴 올라가겠죠. 그래서 South Korea는 뭐 했어요? standard of living을 뭘 가지고서 키웠어? consumer electronic device.